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주말이면 어디로들 향하고 계신가요? 서점이나 강연장도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요즘엔 인문학 서적, 인문학 강연들도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첫 코너 입법전망대에서는 이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방안,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주도한 전 세계적인 인문학 열풍.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서점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 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축소되거나 통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런 열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의 대학적인 기반인데 그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 위기에 처한 인문학. 인문학 진흥을 위한 방안과 관련 법안들을 살펴봅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관계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들로 인류학, 철학, 언어학, 문학, 음악사학, 미술사학, 공연예술학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점가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데 다양한 인문학 교양서들이 출간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목록에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관련 강연들도 각광을 받으며 스타 인문학자의 강연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을 위해서 인문학 진흥을 국가 프로젝트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지만 정작 인문학의 근간이 돼야 할 대학에서는 인문계열 학과들이 비인기 학과로 전락했고 학과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인데요. 인문학 위기가 사실이고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인문학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폭넓은 소양을 기르고 또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또 자유로운 어떤 이제 발상 이런 걸 장려하고 이런 것이 인문학의 본령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 정책이라거나 사회의 분위기는 산업의 수요에 맞춘다거나 뭐 취업을 잘해야 된다라거나 어떤 효율성을 고양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학 정책을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 중심으로 통폐합이 일어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 이런 가운데서 인문학의 어떤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게 이제 심화된 거죠. 취업률이 좋은 학과는 유지 발전되고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인문학 분야 학과들은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인문계열 학과는 3년 사이에 무려 43개나 줄었고 올해도 10개 대학이 인문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현재 대학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아쉽죠. 우선 제가 사회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우선 사람들한테 사회학을 전공한다고 하면은 그 과를 나와서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서 좀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물론 요즘 시대가 좀 그런 만큼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대학이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인문학은 이제 학문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인문학적으로 그런 어떤 도덕적이나 그런 게 없다면은 올바른 방향으로나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 그렇다면 인문학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는 지극히 경제 논리, 시장 가치가 선도하고 있는 산업화 사회입니다. 굉장한 경쟁 체제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이런 시장 경쟁 체제에서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마음 아픈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사유를 좀 했었다면 제 생각에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게 인문학의 마지막 목표거든요. 국민 전체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드 파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파워의 시대에서는 정신력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정신이 국가를 보다 행복한 시스템을 갖춰주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인문학이 퇴조의 길을 걷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국회에는 인문학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입니다. 그중 핵심 법안들을 살펴보면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3개의 주요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 인문사회과학 진흥 법안,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발의 인문학 진흥 및 인문 강좌 등의 지원 법안, 그리고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발의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안. 새 법안의 공통점은 인문학 위기 타개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중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문사회과학 진흥 법안은 사회과학 영역도 지원 범주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문학 출신 학생들의 90%가 논다. 그런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입지가 좁아지고 정말 학문적인 어떤 고사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 전체 입장에서 제대로 시책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법을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학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소위 그 통섭, 융합의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 사회과학이 함께 연계가 돼야 되고 사회과학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학문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호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문학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과 연계해서 함께 이걸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걸 함께 이걸 발전시키는 그런 그 법안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 금융, 행정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인문사회과학 관련 계획과 정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문사회과학진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입법 논의에는 향후 인문학 관련 주무부처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의 법안에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정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발의한 인문정신문화진흥 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문학 진흥에 관한 어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 두 가지 다른 요구에서 출발했다 봅니다. 하나는 대학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학의 상하탑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잃게 되니까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제 한 가지 요구는 문화융성의 어떤 그런 컨텐츠로서 인문학이 중요하고 인문정신이 중요하다. 이 두 요구는 연계는 되지만 반드시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어떤 가장 상위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 고등교육에서 연구교육과 또 시민들의 이 교육을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문학진흥을 위한 지원, 그 큰 틀 마련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대학과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항들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대학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발의돼 있는 법안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 봅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현재 어떤 학과에 재학 중이세요? 지금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문계열이나 인문계열보다 아무래도 취직이 더 편하고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문대를 나오면 취업하기 어렵고 좀 경영학과나 그리고 이과 계열로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님도 한 1년에 7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국내 기업 대표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공계 출신이 45%, 비이공계 출신이 50%로 근소하게 비이공계 출신이 많았지만 비이공계 출신의 대부분은 경영학과 경제학 전공자들로 정통 인문학 전공자들은 영문학 15명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인문학이 그 토대를 공고히 하려면 우리 사회 각 분야 종사자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그 연구재단의 인문 브릿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문학 전공자들과 그다음에 사업 실제 수요자들이 모여서 인문학 지식 컨텐츠를 어떻게 산업화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가 담당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이제 산업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기업체도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큰 무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문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일 텐데요. 미국은 1960년대에 우리 식으로 번역해서 말하자면 국립인문 혹은 인문학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게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연방 정부의 그 재정 지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문학 관련된 그러니까 연구 지원도 하고 또 대중화도 지원하는 그런 광범한 사업을 이제 벌여 왔었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그 미국의 대학들도 유수 학부 대학들은 대개 인문 교육 중심으로 학부 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인문 교육,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중심이 되는 좋은 칼리지들도 이제 각 주마다 많이 있고요. 그런 대학의 어떤 본원적인 기능과 국가의 지원이 맺어져서 미국은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인 소위 말하는 효율 중심의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이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인문학 진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 이 사회가 단기 현안 위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당장 밥을 먹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분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과학을 소홀히 했는데 인문과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출발이고 귀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문사회과학을 소홀히 하거나 경시해서 이 사회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요. 그 인식 바탕으로 일시적인 어떤 그 인문사회과학의 열풍 그걸만 하나의 현상화하지 말고 좀 더 그것을 국가의 제도나 이런 시스템에 같이 녹아들여서 그걸 우리 국가의 발전과 우리 인류의 삶을 더 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미래의 삶의 좋은 지표를 환원하는 그런 방면까지 함께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잘못 사용하면 핵무기가 되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듯이 철학과 방향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삶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고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설정하게 하는 인문학의 역할.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이 같은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실제 대학과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정부가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정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하지만 금연구역 증가로 흡연 장소가 줄어들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늘어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원, 길거리 등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알리는 표지와 설치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금연정책과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전자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니코틴 용액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니코틴 원액과 향액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전자담배 판매점이 생겨나 소비자들이 니코틴 원액을 임의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니코틴 중독 및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이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ml당 니코틴 함량이 20mg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대다수가 생계와 양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학교, 검정고시 등 교육 지원과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5세 이상이 된 한부모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24세 이전에 한부모가 된 미혼모, 미혼부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 적응 지원을 위해 인턴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광 안내를 맡은 가이드가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관광 통역 안내 자격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다 해도 무자격 관광 가이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 이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관광 통역 안내 자격이 없는 자의 외국인 관광 안내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아울러 여행업자는 관광통역 안내 종사자에게 해당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는 등 금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도 병의원에서 하는 금연 치료의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고 싶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봄이면 이사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사 한번 하려면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잇따라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에 따르면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율을 0.5%로 인하,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 임대차 주택은 0.4%로 내렸는데요. 개선 수수료율 적용은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후 시행되며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인하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이곳 역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 전셋값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집값이 얼마나 상승한 건가요? 지난해 대비 한 3천에서 한 5천 그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2년 전만 해도 급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급매물들이 다 소진됐습니다. 11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평균 6, 7억 원대, 전세는 4, 5억 원대, 80에서 9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전세가 3억 원대로 최근 2년 새 전세값은 7천에서 8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 전셋집 보러 왔습니다. 한 25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5평이면 얼마 정도씩 하던가요? 한 3억 정도 하던데요. 대출 받아서 한 2억 5천이면 되지 않나 해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신정은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1억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사기로 결심했는데요. 어머니 혹시 이사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올 7, 8월경에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알아볼 때만 해도 비해서 한 1억 가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사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움직이는 돈이니까 이사 비용도 그렇고 중개 수수료도 그렇고. 혹시 이사할 때 중개 수수료를 얼마씩 내셨어요? 2년 전에 한 150 정도 부담했던 것 같아요. 부담되죠. 많이 부담되죠.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큰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중개 수수료율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시행 여부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지자체별 관련 조례 개정 후 가능한데요. 경기도는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전에는 요 시세가 매매 시세가 5억 중반, 후반 정도에 거래가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전세 금액은 4억이 넘었었어요. 그럼 그때로 보면 그 매매가는 0.4를 적용을 받았었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4억이 넘었으니까 0.8 이내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 금액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매매가를 웃도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같은 집인데 매매할 때보다 전세를 얻을 때 중개 수수료율을 더 내야 된다고요? 즉 기존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따르면 5억 원대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율은 0.4%지만 전세 3억 원 이상이면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매매가 5억 5천만 원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220만 원이지만 전세일 경우 360만 원으로 무려 140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많았나요? 고객들이 매매보다는 전세 위주로 찾다 보니까 전세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서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천, 평촌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에 그런 역전세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서울과 일부 신도시의 평균 전세값이 3억 원대를 넘어섬에 따라 전세 중개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높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정부는 15년 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입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해 경기, 인천을 비롯해 최근 서울과 세종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강원, 대전, 대구, 경상남북도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중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현실을 반영해 가격대를 좀 더 세분화하고 수수료율을 낮췄는데요. 매매 시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요율을 0.5%로 낮췄고 임대 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 역시 신설해 0.4%로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신설 구간인 매매 6억에서 9억 구간은 수도권의 경우 7.1%, 서울의 경우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3억에서 6억 구간은 수도권은 10.6%, 서울의 경우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매매는 6가구당 1가구, 전세는 4가구당 1가구가 개선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 또한 개선됐는데요. 기존보다 50% 인하됐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원래는 48만 원이고요. 네. 지금 많이 인하됐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시 0.9%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매매 시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을 계약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내게 되는 건가요? 약 전용 7평대 오피스텔을 새로 얻으신 분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요율표로 계산을 하면은 48만 원이었습니다. 중개 보수가. 근데 인하된 요율을 적용했을 때 24만 원으로 50%나 줄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피스텔 들어갔을 때는 네. 수수료 얼마나 내셨어요? 50만 원 좀 넘게 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만큼 내야 된다고 하니까 냈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니까 너무 좋죠. 주택가격 상승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수료율 개선을 통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에 잇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의 인하로 이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실이 됐는데요. 가뜩이나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가계 주거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중개 수수료 인하 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고정 요율이 아니라 최대 상한선만 정해진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도 여러 법률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